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 연속 파이 서버 접속 불량이 발생을 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를 두고 이제 파이 개발진에 대해서 기술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세간의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그 꼭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 보니까 사용자들의 접속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 접속량을 웹서버 쪽의 기술이 그 기술적인 부분이 받쳐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트랜잭션을 처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파이 기술진의 그 기술이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웹서버 운영 기술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기술,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웹 앱이 담겨 있는 웹서버 쪽에 문제로 보여져요. 접속이 안 되는 걸 봐서는. 파이가 정상적으로 계속 채굴이 되고 있는데도 게시판이나 뭐 메인 화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모듈에 대한 접속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웹서버 쪽 트랜잭션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보니까 게시판 쪽에 무한 로딩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화면으로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서버를 그 좀 더 그 게시판 쪽 서버를 증설한다든지 트래픽을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큰 문제로 진전이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냐면, 트랜잭션, 그 암호화폐를 이 파일을 서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 트랜잭션을 처리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암호화 기술이 뚫린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근본적으로 그 저희가 파일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그 지갑을 테스트를 해본 결과도 있고, 그리고 현재 그 니콜라스가 밝힌 대로 12,000 노드가 실행 중이거든요. 사실은 이 12,000 노드가 실행 중이라는 거는 그 세계 최대의 P2P 네트워크가 구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갑 테스트를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굉장히 빠른 속도, 5초 이내에 빠른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트랜잭션 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암호화 기술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에 기반했다고 그 백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 기술을 통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웹서버의 어떤 그 처리 용량의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좀 힘내서 그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암호화폐가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나, 이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2009년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는데, 현재가는 6,50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2009년 처음 나왔을 때는 누구나 쉽게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고성능 그 뭐 그래픽 카드를 장착한 뭐 그 비트코인 공장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개인 PC에서도 다 채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 채굴이 가능했어요. 쉽게 채굴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돈이 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 너무나 쉽게 채굴이 되다 보니까
가치가 영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평가를 했었고,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조금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아, 내가 이걸로 거래를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내가 비트코인 20개를 주고 그 피자를 사 먹었다. 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오기도 했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질지 20개면은 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금액인데 그걸로 피자 한 판이랑 바꿔 먹었죠. 하여튼 초기에는 비트코인은 누구나 쉽게 채굴이 가능했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평가는 영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그리고 2011년에 라이트코인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라이트코인은 은이다 뭐 이런 식의 그 표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지금 현재 한 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쉽게 누구나 채굴이 가능했던 그래서 맨 처음 태어났을 때는 영혼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죠. 자, 그 다음에 리플은 탄생 배경이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은 채굴 방식이었다 그러면 리플은 리플랩스인가요? 그 회사가 개발을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1000억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배포했죠. 누구한테 배포했냐? 개인한테 배포한 게 아니고 은행이나 기업에 배포하면서 니네가 사라. 이걸 가지고 그 국제 간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막 그 판매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플은 그 돈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1000억 개 다 판매한 게 아니고 리플랩스 그 회사에서 한 60%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가 계속 조금씩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판매 가격이 1원 미만이었습니다. 처음에 판매할 때. 그만큼 이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다만 은행 간의 기업 간의 국제 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이걸로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를 리플로 삽니다. 리플로 사고 그 리플을 다시 그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다시 그 리플을 달러로 환전하는 그런 식의 방식의 거래를 그 주창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을 이 리플 개발사가 번 게 아니고 그냥 리플을 막 뿌리면서 판매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었죠. 근데 이제 리플은 이 기술적인 특징이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뭐 스텔라 루멘인가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텔라 루멘이 리플을 기반해서 나왔죠. 하여튼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코인을 비교할 때 리플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사실은 지향점이 다릅니다. 리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거래나 그 기업 간의 해외 송금 이런 부분에 이제 맞춰져 있다 그러면 파이코인은 개인의 마켓플레이스라든지 개인의 화폐 대용으로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향이 다르고 나중에 가격도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은 개인이 쓸 데가 없어요. 실생활에서 거의 쓰임새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래도 16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2014년에 이더리움이 나오죠. 그 제2의 그 암호화폐 2세대 암호화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나왔는데 현재는 한 330만 원 그 정도 평가를 거래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발행 개수가 근데 무제한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몇 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무제한으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초창기에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초기 채굴이 굉장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기 가치가 굉장히 평가를 못 받았죠.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현재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영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가는 영혼인데 앞으로 정식 메인넷이 나오고 지갑을 통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가격은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든 라이트코인이든 리플이든 이더리움이든 처음에는 당연히 가치가 굉장히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자, 그 다음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이 표가 이제 초창기 이 파이코인이 처음에 오픈되고 채굴률을 표현한 건데 처음에 3.14 채굴이 됐었죠. 이때만 해도 만약에 이때 참여한 사람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 막 70개씩 막 채굴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굴이 쉬우면은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쉽게 막 뿌려주는데 이게 무슨 나중에 가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비트코인도 라이트코인도 리플도 이더리움도 처음에 너무 쉽다 보니까 채굴이 쉽다 보니까 가치를 평가를 못 받았어요. 지금 초창기에 이 파이코인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70개씩 막 채굴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돈 되겠어 하면서 채굴을 하면서 계속 그래도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많이 포기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반감기가 10,000명이 채굴자가 됐을 때 10,000명이 채굴자가 됐을 때 반감기가 돼서 1.6개로 시간당 1.6개로 됐고요. 두 번째 10만 명 채굴자가 확보됐을 때 또 다시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죠. 0.8이 됐고 세 번째 반감기는 100만 명 됐을 때 그리고 네 번째 반감기는 1,000만 명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네 번째 반감기를 거치고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다음 다섯 번째 반감기가 남았는데 다섯 번째 반감기가 언제 있을까요? 이 표상으로 보면 1억 명이 달성이 됐을 때 다섯 번째 반감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 구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파이코 개발팀과 그 다음에 유저들, 파이오니아 중에서 대표될 만한 어떤 커뮤니티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경론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채굴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반감기를 앞당겨서 한 번 더 거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사실은 좀 상당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한번 찾아볼 텐데 그런 논의하는 그런 내용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파이코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파이코 개발팀에서 모든 걸 주도해서 이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이오니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앞으로 반감기가 있을 거고 채굴 중단도 예정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를 아마 거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의를 거친다 그러면 파이오니아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차피 메인넷은 올해 말에 결정이 돼 있는데, 자, 메인넷을 가기 전에 반감기 한 번 더 거치자. 아니면 메인넷 끝나자마자 반감기를 거치자. 내지는 메인넷 끝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채굴 중단으로 가자. 이렇게 논의를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채굴 중단이나 반감기를 대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양의 파일을 채굴하는 것. 그게 지금 저희가 할 일이에요. 아까 그 서버가 터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면도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어제 그저께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면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서버가 무한 로딩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왕성하게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중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동남아시아 쪽. 이쪽 지역에서 저녁 8시와 10시 사이에 많은 아마 파이 트래픽 서버 접속을 하려는 트래픽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 사이에 그게 그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그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가 다운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사용자가 지금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아시아 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한 지역에서 엄청나게 접속이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서버는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너무나 이 파이가 많은 보급이 되고 그리고 채굴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를 꼭 좀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